여느 평범한 농촌 마을과 다를 바 없는 파주 용미리. 그러나 마을 뒷산 골짜기에는 엄청난 규모의 유적지가 있다. 현재까지 발굴된 면적만도 약 3,300여 평. 산골짜기 전체가 거대한 단일 유적지이다. 곳곳에는 건물의 기초를 이루었던 건축 자재들이 노출돼 있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유적지 곳곳에서 발견되는 기와 조각. 유물로서 가치가 떨어지는 이 기와들의 양만 보아도 이곳이 엄청난 규모의 유적지인 것을 알 수 있다. 이 기와들이 여러 시대에 걸쳐 사용된 것도 아니라 한 1세기 내에 짧은 기간 동안에 만들어서 사용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런 단일 건물에서 단일식에 사용된, 그리고 수량이 많고 이런 걸로 봐서 이 헤어먼이 짧은 기간이지만 상당히 여러 동의 건물과 굉장히 큰 규모로 번창을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곳의 기와는 유적지의 성격을 밝혀주는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했다. (2001년에) 1차 발굴에서 매우 의미 있는 유물이 나온 것이다. 그것은 명문 기와였다. 기와 틀에 음각으로 새겨진 명문, 바로 해음사라는 세 글자였다. 이곳에 해음사라는 사찰이 있었던 것이다. 동문선에는 해음사에 대한 최초의 기록이 나온다. 1122년 고려 해음사가 창건됐다는 기록이 그것이다. 해음사의 모습을 추정해 볼 수 있는 곳이 있다. 절의 바닥이 깔끔하게 포장돼 있다. 이는 해음사가 매우 고급 건축물이었다는 증거이다. 또 하나 눈길을 끄는 것은 주춧돌이 서로 연결된 고매기 초석. 이 고맥이라는 거는 이 벽체 밑에서 하방을 이렇게 올려놓고 그 위에다가 벽체를 세우는 그러한 그 역할을 하는 돌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고매기 돌을 특별히 이렇게 돌로다가 하는 예는 상당히 격이 높은 그런 건물에 이제 사용하는 그런 예라고 볼 수 있죠. 유적지 발굴을 맡았던 단국대 매장문화재연구소. 이곳에는 지금까지 출토된 유물이 수천여 점 보관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특히 주목받는 것은 다양한 청자이다. 이들은 비교적 시기가 이른 고려 중기 이전의 것들이라 청자 연구의 귀중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이곳의 청자는 지금껏 단일 사찰 유적에서는 그 유래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양이 쏟아져 나왔다. 청자의 질 또한 매우 뛰어나다. 특히 놀라운 것은 이들이 고려 왕실 청자와 비슷하다는 것이다. 출토된 예들에서 그 고려 왕릉, 그러니까 왕릉에서 출토된 것들과 상당히 유사한 것들이 다량 출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봤을 때 파주 해음원지가 고려 왕실과 관련된 어떤 시설이 아니었을까 추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청자의 제작 기법은 두 가지. 한꺼번에 여러 개의 청자를 겹쳐 굽는 포개 굽기와 하나의 청자를 갓발 안에 넣어 굽는 갓발 굽기가 있는데 이 갓발 굽기는 모양과 광택이 뛰어나 왕실이나 관용 청자 제작에 주로 이용됐다. 그런데 해음원 청자들은 이러한 갓발 굽기로 제작된 것의 비율이 월등히 높은 것이다.
그렇다면 이곳에서 왕실용 청자가 나온 이유는 무엇일까? 해음 원지의 맨 위쪽 유적에서 그 단서를 찾을 수 있다. 얼핏 보기에도 고급스러운 건축 자재들이 일정한 형태를 이루고 있는데 초석의 배열로 미루어 이곳은 모두 세 채의 건물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는 이제 지체 높은 분이 왔을 때 그 기거를 했고 그 마치 그 객사하고 같습니다. 저 그 전주 객사나 뭐 그 건물 배치도 가운데 이제 그 전패나 골패를 거기다 모셔가지고 재앙을 한 달에 2번씩 이렇게 지내던 그런 객사하고 그 배치가 아주 똑같죠. 가운데 주 건물과 양옆으로 부속 건물이 배치된 형태. 이것은 단순한 민간 시설물이 아니었다. 관청이나 왕실 건축물이었던 것이다. 이곳의 유래를 기록한 해음사 신창기에 보면 이곳에 왕을 위한 별원을 건립했다고 되어 있다. 이로 미루어 학계에서는 이곳을 왕이 머문 행궁으로 판단하고 있다. 왕이 오실 것을 대비해 가지고 이러한 그 구조를 그 만든 거라고 하니까 이것도 이제 그 행궁적인 그러한 저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게 만든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행궁 터 아래쪽. 아직 발굴이 이루어지지 않은 논에도 다른 건축물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곳곳에 긴 주춧돌과 잘 쌓은 돌 무더기들이 노출돼 있다. 이곳에 정체를 말해주는 유물이 나왔다. 기와에 새겨진 글자는 해음원. 해음사와는 별도로 해음원이라는 건물이 있었던 것이다. 해음사 명문기와와 함께 발견된 해음원 명문기와. 이것을 통해 이곳에는 사찰과는 그 성격이 다른 시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찰인 해음사와 왕의 행궁, 그리고 또 다른 시설인 해음원이 복합적으로 구성된 대규모 유적. 아직까지 정확한 규모조차 파악할 수 없다. 유적지를 둘러싼 산 능선 곳곳에도 건축물 흔적이 남아 있다. 기와와 어떤 저 초석의 흔적이라든지 건물이 있었던 것이 능선 곳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정확하게 이게 얼마나 크기라는 것은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능선부까지 건물이 확인될 경우에는 뭐 지금까지 출토된 적이 없는 아주 대단히의 어떤 복합 유적군이 아마 발견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5년에 걸친 4차례의 발굴에도 아직 그 전모를 다 밝히지 못한 이곳. 고려시대 복합 유적지인 해음원지는 고려의 시대상을 제대로 말해줄 대규모 유적지로 평가받고 있다. 네, 엄청난 규모의 해음원 유적지. 해음원지에는 3군데 각기 다른 유적이 모여 있습니다. 이것이 해음원지 전체 사진인데요. 오른쪽 주홍색 부분이 왕이 머물렀던 행궁입니다. 이곳에서는 최고급 청자와 왕궁과 흡사한 건물 구조가 발견되었습니다. 그 왼쪽 푸른색 부분이 해음사라는 절자리입니다.
이곳에서는 해음사라는 명문이 뚜렷한 기와가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유적지의 맨 아래쪽 부분, 아직 발굴이 끝나지는 않은 이곳의 논들은 또 다른 성격의 유적지, 바로 원토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발굴이 끝나면 고려시대 원에 대한 전모가 확연히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해음원 주변의 산능선에서까지 유적이 확인되고 있는데요. 해음원지 전체의 정확한 크기를 알 수 없을 정도라고 하니 이 유적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해음원지는 성격이 다른 건물이 합쳐진 복합 유적지인데요. 그중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맨 위쪽의 행궁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궁은 왕이 머무는 곳입니다. 때문에 학계에 비상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는데요. 그렇다면 이곳의 고려 행궁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해음 원지에 있었던 행궁의 원래 모습은 어땠을까? 건축물에 대한 직접적인 유물이 많지 않아 그 정확한 모습을 한눈에 알아보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유적지의 가장 위쪽에서 그 단서를 찾을 수 있다. 유적지의 경계를 짓는 울타리와 연결된 이곳에는 독특한 구조물이 보인다. 여기서 보면은 세 단으로 되어 있는데요. 각 계단 위의 공간에는 그 화초나 그 키 낮은 감목을 심습니다. 이러한 학예는 그 우리나라 현재 남한에서는 조선시대에 경복궁의 교태전 후원의 학예라든가 창덕궁 낙선제라든가 대조전 학예들이 아주 잘 남아 있습니다. 조선 궁궐의 후원에는 경사면을 따라 꽃계단이 조성되어 있는 것이 보통이다. 경사진 지형을 그대로 이용하여 조경 시설을 한 것이다. 바로 이와 흡사한 꽃계단 구조가 이 유적의 행궁터에 남아있는 것이다. 그리고 담장 기단석 사이에는 문자리가 남아있는데 이 역시 조선 궁궐 후원의 문과 같은 구조이다. 이는 비상시 왕의 피난문 역할을 했다. 전통 건축물 복원 전문가들이 행궁토 현장 실측에 나섰다. 해음 원지의 행궁을 영상 복원하기 위한 자료 수집에 나선 것이다. 주춧돌의 크기를 통해 기둥의 높이와 건축물의 크기를 추정할 수 있다. 그렇지. 그 축한을 맞춰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일단은 정전이 좀 높은 건물로 돼 있고 익사 부분이 낮은 건물로 이루어져 있는 건물로 추측이 되는데 익사 부분과 정전 부분의 그 기둥 간격 차이가 굉장히 좁아요. 그래서 이걸로 봤을 때는 각 지붕이 연결되지 않고 정전 지붕과 익사 지붕이 좀 맞물려 있는. 실측된 자료를 컴퓨터에 입력, 도면을 그렸다. 기둥 모양과 지붕을 받치는 공포 등은 고려의 다른 건축물을 참고했다. 이것이 해음원에 있었던 행궁의 정전 모습이다. 이 밖에도 행궁터에서는 건축물의 지붕 모양을 추정할 수 있는 유물이 출토됐다. 그건 뭡니까? 이건 용의 머리 같이 생겼다고 그래서 용두라고 하는데요. 지금 편으로 나왔습니다. 1차 발굴 조사 때 행궁의 중심 건물지인 대형 건물지 주변에서 출토되었습니다. 용의 머리 형태를 띤 특수 기와가 나온 것이다. 이것의 용도는 무엇이었을까? 용마루 양쪽 끝에 얹혀진 기와인데 지금 그 두부만 남아 있거든요. 머리 부분만 이렇게 그 이빨도 보이고 가지고 그걸 용마루에 이렇게 물고 있는 형상입니다. 이 특수기와는 건축물의 용마루를 장식하던 것이었다. 건축물의 위상을 말해주는 장식기와였다.
같은 시기 송나라의 건축 기술서를 보면 지붕에 잡상이라는 기와가 설치된다. 그런데 해음원지 행궁에서도 이러한 잡상이 출토됐다. 물고기와 용의 모양을 합친 독특한 모양이다. 지붕에 내림마루를 장식하던 새 모양의 특수기와 역시 행궁터에서 발굴됐다. 이 새 모양 기와는 고려 왕궁 만월대 그것과 똑같은 모양이다. 이곳이 왕궁임을 확실히 말해주는 것이다. 이처럼 행궁터에서 발굴된 다양한 특수기와들은 행궁의 지붕을 장식하여 건축물의 품격과 위엄을 더해주었던 것이다. 역시 그런 그 특수기와들은 왕권 위엄이나 권위를 나타내는, 때로는 이제 건물의 그 수호나 장식학 효과를 나타내는 기와거든요. 그래서 고대 그 건축물에서 그 궁전이나 또 관하 건물에 쓰는 그런 기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집된 자료를 근거로 영상 복원한 행궁의 중심 건물. 가운데 정전과 두 채 부속 건물로 이루어진 아름답고 위엄 있는 모습이다. 또한 행궁에는 특징적인 구조물이 남아있다. 그것은 유적지 전체를 감싸고 도는 배수로인데 물이 풍부한 지형적 특징을 잘 살린 구조물이다. 서로 연결된 배수로들은 이곳의 건물들을 마치 물 위에 떠 있는 것처럼 꾸미고 맑은 물소리를 어디서나 들을 수 있게 했다. 그리고 배수로 곳곳에는 방지라는 사각형 연못을 조성해 두고 있는데 이는 고려만의 독특한 양식으로 알려져 있다. 이곳은 저 서쪽 수원에서 물이 배수되면서 집수되고, 그리고 이제 이곳에는 수초를 심었던 그 연못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해음원지 전체의 수원은 두 군데. 이곳의 물이 유적지 전체를 감싸고 흘러 마지막에는 큰 연못을 이룬다. 유적지의 맨 아래쪽에 있는 대형 연못지. 이곳 연못 바닥에도 주춧돌들이 놓여 있다. 또한 연못 가장자리에는 높다란 초석도 보인다. 이곳에 수상 건축물이 있었다는 증거이다. 우리 이제 이쪽으로 그 배수가 돼가지고 이쪽으로 이제 흘렀거든요. 흐르고 여기도 일부 이제 물이 들어오고 흐르고 이제 한 그런 자리니까 여기다가 이제 누각을 세워가지고 그 경치를 음미할 수 있는. 해음원지의 대형 연못가에는 경복궁의 경회로처럼 누각이 있었던 것이다. 지체 높으신 분이 여기 와서 머물렀을 때에 상당한 그 인원이 여기서 같이 기거할 수 있는 그런 많은 부속체들이 달려 있고, 그런 부속체가 여기저기 있는 게 아니고 아주 정연하게 잘 정리가 돼 가지고 대칭돼 가지고 여기 놓여 있다. 아름다운 후원을 가진 정전을 시작으로 품격 높은 건축물들이 질비했던 해음원 행궁.
왕의 궁궐과 사찰인 해음사, 그리고 해음원이라는 별도 시설까지 갖추었던 이곳은 또 하나의 작은 고려였던 것이다. 이곳은 영상 복원된 해음원의 누각입니다. 이 누각은 왕의 집무실이던 정전에서 쭉 연결된 곳에 있습니다. 이곳에서 고려의 왕은 연회를 베풀거나 정사를 논했을 것입니다. 다른 곳을 볼까요? 이곳은 왕이 정무를 보던 정전입니다. 가운데 정전과 양옆에 부속 건물인 익사가 함께 배치되어 있는데요. 전형적인 관청 건축의 배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뒤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곳은 궁궐의 뒤뜰, 즉 후원입니다. 담장 아래에는 3단으로 만들어진 꽃계단이 있어 아름답게 꾸며져 있습니다. 해음원의 가장 후미진 곳에 자리하고 있어 이곳이 왕후를 비롯한 왕실 여성들의 은밀한 공간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쪽에는 연못도 있네요. 연못 위의 이 돌다리와 물소리, 새소리, 고급스런 정취가 물씬 풍기는 연못입니다. 그런데 이 연못이 보통 연못이 아닙니다. 한중일, 삼국을 통틀어 흔치 않은 독특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 직사각형의 모양은 고려의 대표적 양식입니다. 바닥에 자갈이나 판석을 깔아 인공적 느낌이 강한 중국, 일본 것들과는 달리 해음원의 연못은 자연 상태 그대로입니다. 그 위에 각종 수초를 심었습니다. 이 연못은 배수와 조경을 기능적으로 함께 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아시다시피 고려의 왕궁은 개경, 즉 개성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곳 파주와 개성은 그렇게 멀리 떨어진 곳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고려는 왜 개성과 가까운 이곳에 또 행궁을 지었을까요? 파주 해음원지에서는 멀리 서울의 삼각산이 보인다. 북한 산자락에 자리 잡은 승가사, 통일신라 때 창건된 고찰이다. 승가사 뒤편에는 자연 안반으로 이루어진 천연 동굴이 있다. 이곳에는 여느 사찰과 달리 부처 대신 당나라 고승 승가대사의 상이 모셔져 있다. 승가대사상 뒤쪽에는 이 상에 내력을 새긴 명문이 전한다. 이 기록을 보면 이곳이 고려 왕실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왕, 태자, 또 군신 그러한 분들이 말 타고 고려도 얼마나 멀겠어요, 그렇지? 저 개성인데 그래가지고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렇게 그냥 말 타고 수레에 보물 싣고 비단 싣고 그렇게 하고 여기 와서 참배 기도드리러 오는데 인산인해를 이루었대요. 고려사 곳곳에는
고려의 왕실 인사들이 이곳을 수차례 방문한 기록이 나온다. 해음원 유적지에 행궁을 세운 예종의 아버지 숙종도 신하를 보냈으며 예종은 친히 이곳을 방문, 나라의 안녕을 기원했던 것으로 전한다. 이러한 왕의 지방 나들이를 순행이라 했는데 그렇다면 고려 왕실은 왜 서울을 자주 찾았을까? 순행이란 그 순수라고 하기도 하고 순주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왕이 그 수도를 떠나서 그 지방을 둘러보면서 백성들을 시찰하면서 그 민심을 교화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같이 부응해서 어떠한 경로 행사라든가 제사를 지낸다든가 그다음에 또 인재를 등용한다든가 이러한 행위가 같이 병행되는 그 왕도 정치의 한 덕목으로 행해졌습니다. 행궁이 있었던 해음원지. 그렇다면 이곳은 왕의 순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만든 곳이었을까? 일반적으로 고려 국왕의 순행을 할 경우에는 대체로 중간에 머무는 지역이 대체로 군청의 관하 내지는 중요한 어떤 여권이나 이런 곳에 머무는 것이 일반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해음원에 행궁을 설치하고 있다는 것은 몇 가지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지 않느냐. 당시 고려 왕들은 남경, 즉 지금의 서울로 순행할 때 관하 등 기존의 시설을 이용한 것으로 전한다. 해음원지가 있는 파주에도 왕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왜 이곳에 특별히 행궁을 지었을까? 남경 행차라고 하는 게 단순하게 의례적인 부분에 끝나지 않고 거기에 정치적 의미를 분명히 둔다는 얘기거든요. 행궁을 설치한다는 것은 그냥 임시적으로 왔다 갔다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정기적으로 내지는 아주 비중을 많이 두어서 그곳에 가겠다고 하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고려는 일찍부터 남경, 즉 서울에 주목했다. 서울이 가진 지리적 이점 때문이었다. 서울 일대의 한강 유역은 삼국시대부터 각 세력들이 숱한 다툼을 벌이던 요충지였다. 한강을 통해 중국과 교류할 수 있었고 전국의 육로 또한 서울로 집중됐으며 강원 내륙과 남부지방의 조세 역시 한강으로 운반됐다. 고려시대의 주요한 조세원이었던 이 삼남지방 남부 지역의 조세가 1차적으로 이 한강을 통해서 집적이 되기 때문에 이 어떤 물산 남부 지역의 어떤 조세나 각종 어떤 물산의 집적지였다는 이러한 어떤 유리한 경제적인 조건,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서해를 통해서 중국과 대외교류를 하는 데 있어서 역시 이 오늘날의 서울인 남경은 대단히 대외 교섭의 어떤 기지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에 대한 이런 관심은 파주에 행궁을 건설했던 예종의 아버지 숙종 때 구체화되기 시작한다. 김유재는 상소를 통해 서울을 개발, 당시 서경이던 평양과 함께 국가 발전의 견인처 역할을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남경을 국토 균형 발전의 저울추로 삼자며 천도까지 주장했던 것이다. 이에 숙종은 김유재의 건의를 받아들여 서울로 천도할 준비를 했다. 그리고 3년간의 공사 끝에 서울의 궁궐을 완성했으나 실제로 수도를 옮기지는 못했다. 기본적으로 전국을 갖다가 합리적으로 다 균형 발전시키자는 논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경 밑에 한강을 갖다 딱 접하고 있는
남경을 경영하는 것이 국토의 균형 발전으로서는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는 얘기고, 이것은 당시에 발전된 사회 경제적인 요건을 갖다가 반영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숙종 때 김희재위에서 제기된 남경 경영론의 핵심은 결국 국토를 갖다가 새롭게 발전시키는 일종의 균형론, 국토 균형 발전론의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서울은 조선 500년의 수도였다. 그러나 고려는 조선 건국 300년 전에 이미 이곳을 주목했고 구체적인 개발에 나섰던 것이다. 고려 당시에 건설된 궁궐은 조선의 궁궐 위치와 대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전한다. 숙종의 뒤를 이은 예종은 남경 천도 의지를 본격화한다. 재임 중 서울을 4번이나 방문해 매번 몇 달씩 머물렀다. 예종의 남경 순행은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의미보다는 역시 장차 개경에서 이 남경으로 수도를 천도하려는 이런 목적이 상당히 강하고, 국왕의 어떤 행차하는 하나의 거점 지역으로서 해엄원이 행궁을 지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개성과 서울 사이에 있는 파주의 해음원지. 이곳은 남경 개발의 전초기지였으며 예종의 국가 균형 발전 의지가 담긴 현장이었던 것이다. 해음원에 세워진 행궁은 이렇게 웅장하고 위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조선의 태조 이성계가 무학대사로 하여금 지금의 서울인 한양에 처음으로 수도를 정하게 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고려는 이미 조선이 건국되기 300년 전부터 서울을 주목했고 개발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적지에는 해음사라는 절과 왕의 행궁 외에도 또 하나의 중요한 시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기와에 그 비밀이 숨어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이 기와에는 해음원이라는 명문이 뚜렷합니다. 즉, 해음사와는 별도로 해음원이라는 시설이 있었다는 것인데요. 발굴팀은 아직 발굴되지 않은 논 지역을 바로 해음원터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려시대의 원은 과연 어떤 기능을 했던 것일까요? 경기도 파주와 고양 사이에는 고갯길이 하나 있다. 지금도 교통량이 많은 이곳. 이 고개의 이름은 해음령이다. 지금 이 고개 저쪽으로는 이제 경기도 고양시가 되겠고, 이쪽으로는 파주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주시와 고양시를 경계짓는 그 고갯마루가 되겠고요. 고려와 조선시대 때는 이제 개경과 남경을 이어주는 주요한 이제 간선도로 역할을 했고, 중요한 교통로였던 해음령. 그러나 예전에는 통행이 어려울 정도로 매우 험준한 곳이었다. 조선 중기를 배경으로 한 홍명희의 임꺽정에도 이 해음령이 나온다. 험하고 가파른 해음령 고개에서 가짜 양반이 도둑을 만나 봉변을 당했다. 이것을 구해준 등장인물이 가짜 양반한테 절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처럼 해음령은 조선 중기까지도 험준한 고개였던 것이다. 주요한 교통로임에도 불구하고 이 해음령이라는 고개가 상당히 사람들이 넘나들기에 어려웠던 그런 고개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해음원지를 창건하게 된 그런 배경 속에도 이 해음령 고개를 말끔히 정리하는 그런 역사성을 보여주고 있는 고개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전까지 개성과 서울을 잇는 주 통로는 의정부, 양주를 거치는 길이었다.
이는 삼국시대부터 주로 군사적으로 이용됐다. 그러다가 사회가 안정되면서 비교적 짧고 평탄한 해음령길이 부각됐다. 문종에서 숙종 시기에 남경이 설치되고 남경의 임금이 자주 행차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해음원과 해음령을 지나는 고향길을 더 선호하는 또 자주 이용하는 그런 것으로 보아서 고려의 삼경제도 및 남경제도의 시행에 따라 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개경, 장단, 그다음에 파주를 거쳐서 고향을 거쳐서 서울 남경에 오는 코스가 길도 평탄하고 또 사람이 왕래하기도 좋은 그런 지리적 교통로의 입지 때문에 주로 많이 사용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렇다면 고려의 원은 어떤 성격이었을까? 해음령과 입지가 비슷한 하늘제. 이곳은 오래전부터 영남지방과 서울을 연결하던 주요 교통로였다. 여기가 삼국유사에 나오는 계림령이고요. 지금은 하늘제라고 부르고 있는데 조선시대 때 기록에는 대원령 또는 한혼령이라고도 이제 불려졌어요. 그래서 이 하늘제 아래에는 잘 알려진 사찰터가 있다. 미륵리 사지는 중요한 교통로에 있다. 이 길이 바로 삼국시대 고구려와 신라를 잇고 마이태자가 금강산을 가며 지났던 하늘제 길인 것이다. 바로 이 사찰 옆에도 원이 있었다. 삼국유사에는 그 원에 대한 최초의 기록이 나온다. 하늘제 아래 미륵대원이라는 원이 있었다는 기록이 나온다. 발굴 당시 미륵리 사지에서 나온 기와 조각에는 대원사라는 명문이 뚜렷하다. 실제로 이곳에 원이 있었던 것이다. 미륵리 사지 옆에 미륵대원 터. 주춧돌들의 배치로 보아 여느 사찰과는 다른 독특한 구조의 건물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저쪽에 남쪽 건물지, 그다음에 동쪽 건물지, 그다음에 이쪽에 그 북쪽 건물지가 길게 해랑처럼 이어지고 있고요. 미음자 형태로 이제 애곽에 돌아간 건물지들이 전부 다 그 측면 1칸, 그 정면에서 봤을 때는 13칸이 되는데 각 방 하나하나가 이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한 건물에 방이 13개 있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사방을 둘러싼 직사각형의 건물에 작은 객방들이 있었고 가운데는 뜰이 있었다. 그리고 정문은 하늘제 고갯길 쪽으로 나 있었다. 미륵대원의 기능을 알 수 있는 또 다른 유물, 그것은 말과 관련된 것이었다. 여기에 말 그림이 새겨진 기와까지 나와 이곳 원이 교통수단의 확보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원의 모습을 보다 자세히 알 수 있는 현장을 찾아 나섰다. 천안 역시 호남지방과 서울을 연결하던 중요한 교통로였다. 이곳에 남아있는 홍경사비에는 원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다. 즉, 원에는 여름용과 겨울용 방이 따로 마련되어 있었으며 지나는 사람들에게 숙박은 물론 각종 편의를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겨울에는 따뜻하게 자리 제공을 하고 여름에는 시원하게 쉬어갈 수 있도록 이러한 그 편의 제공을 한 건데 곡식이나 식량이나 또 말, 또 물 이러한 그 것들을 준비를 해서 최대한으로 행위를 도왔던 거죠. 고려시대 사원경제를 연구한 한기문 교수. 그는 원의 또 다른 기능에 주목하고 있다.
교통의 편의를 제공했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서책하고 특히 공적인 그런 시설, 여기에 비해서 공적인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상인들이 원을 많이 이용했다고 볼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여기에는 그 시장의 기능을 담당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찰 옆에 세워졌던 고려의 원은 숙박과 교통 그리고 시장의 기능까지 갖추고 있었다. 해음원지는 고려 사원이 단순한 종교시설, 그 이상의 기능을 했던 복합시설이었음을 말하고 있다. HD 역사 스페셜 국제관입니다. 고려시대의 사찰과 원은 단순한 종교시설 이상의 기능을 했군요. 그런데 같은 시기 서양에는 수도원이라는 종교시설이 있었습니다. 수도원이라고 하면 엄숙한 수행공간, 침묵의 공간이라는 느낌이 강합니다만, 그런데 실제로 서양의 수도원도 그 기능이 매우 다양했습니다. 이것들은 중세 수도원들을 묘사한 그림인데요. 이 그림을 보시죠. 지나가던 순례객이 수도원에 와서 잠자리를 청하는 장면과 그들에게 침대를 내준 장면이 보입니다. 수도원의 숙박 기능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유스티니아누스 부사제의 치료인데요. 자세히 보면 침대 위 백인의 한쪽 다리가 흑인의 다리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부상당한 백인의 다리를 절단하고 대신 흑인의 다리를 접합했다는 건데요. 이러한 고도의 의료 행위가 가능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수도원이 병원의 기능까지 맡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죠. 수도사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빵을 나눠주고 있는데요. 수도원이 빈민 구제 기능까지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세 수도원 역시 단순한 종교시설 넘어 여관, 병원, 사회복지시설 등 복합적인 기능을 했고, 그것이 바로 중세 교회의 기본 이념이었던 것입니다. 네, 순례객에 대한 수도원의 이런 기능에서 많은 단어까지 파생됐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영어의 호텔, 하스피틀, 호스피스는 모두 나그네를 뜻하는 라틴어 호스페스에서 나왔다고 하는군요. 그런데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고려의 사원도 서양의 수도원과 비슷한 기능을 했던 것입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서양 수도원이 종교적 기능이 우선이었다면 고려 해음원은 왕실과 직접 관련된 숙박시설이라는 점입니다. 일종의 국립호텔이었던 셈이죠. 그렇다면 이 해음원은 어떻게 세워졌을까요? 해음원 건립 때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고려 관리 이소천과 당시 고려왕 예종의 통치 철학을 만나보겠습니다. 예종 즉위 당시 고려는 매우 어려운 처지였다. 계속되는 여진과의 전쟁으로 국력 소모가 적지 않았다. 이 상황에서도 귀족 계급의 사치와 향락은 끊이지 않았고 부패한 지방관들에 의한 백성들의 수탈도 심했다. 이에 살던 곳을 버리고 떠도는 백성들이 속출했으며 예종은 이런 상황을 십실구공이라고 한탄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할 방안이 필요했다. 예종 15년 왕의 명을 받고 지방을 순시 민생을 파악하고 돌아온 관리 이소천이 왕과 독대했다. 전하, 신 이소천 어명을 받들고 돌아왔나이다. 그래, 이번 길에 민간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보고 들은 것이 있느냐? 그러하옵니다, 전하. 그는 이 자리에서 해음령이 험하고 무인지경이라 백성들의 고충이 크다고 보고했다.
그리고 그 타겟책으로 해음령 지역에 사원을 설치할 것을 건의했다.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것은 이런 건의를 한 이소천이 고작 7품의 하급 관리라는 것이었다. 고려 관품 체계는 크게 1품에서 9품까지로 나눠집니다만 크게 보면 6품 이상과 7품 이하로 나눠집니다. 대체로 6품 이상의 관료를 참상직이라고 해서 국왕과 함께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조반의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관료는 6품 이상입니다. 그런 점에서 7품은 전체로 봐서는 하급 관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7품의 관직은 대체로 중앙과 지방에서 아주 하급 단위의 장이었다. 지방의 경우는 현령 그리고 이 하급 단위인 지인의 장 정도에 불과하고 중앙에 있어서도 아주 작은 감이나 서와 같은 아주 하급 단위의 장이 7품이었다. 이렇게 볼 때 고려 전체의 어떤 관품 체계에서 볼 때는 역시 7품은 대단히 하급 행정 관원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토록 말단직에 불과한 이소천이 어떻게 왕에게 대공사를 건의할 수 있었을까? 김병인 박사는 이소천이 단순한 하급 관리가 아니라 국가 운영에 있어 왕의 의지를 직접 실현하던 간무라는 특수 관직이었다고 주장한다. 즉 간무는 왕의 측근이자 직속 행정관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소천의 역할이 간무의 그것과 같다는 것이다. 대단히 중요한 교통 요충지임에도 불구하고 도적대라든가 호환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접근이 어렵게 되고 이게 결국은 국가의 어떤 유통 시스템을 어렵게 혹은 마비시킨다는 점에서 국가 통제력이 가미될 필요가 있고 당시에 예종의 측근으로 판단되는 이소천이 파견되어서 해음사를 신창하게 되는데 그런 점에서 이소천이 간무였을 개연성이 있고 그러나 당시 고려에 피폐했던 재정으로는 해음원 건설이 쉽지 않았다. 이에 이소천은 그 돌파구를 내놓았다. 신에게 한 가지 계책이 있사옵니다. 계책이라? 전하께 없어 허락만 해주신다면 국가의 재정도 축내지 않고 백성들에게 부담도 지우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하겠사옵니다. 왕의 허락을 받은 이소천은 즉시 묘향산으로 달려갔다. 기록에는 이소천이 묘향산의 모 사찰을 찾았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보현사로 추정된다. 그는 절의 주지 희예관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당시 고려의 사찰은 왕실과 귀족들의 후원을 받고 있었다. 이 때문에 대형 사찰은 재정이 넉넉하고 풍부한 노동력을 확보하고 있었다. 이들은 또한 각 분야 기술을 갖춘 최고급 인력들이었다. 즉 사찰은 조각가, 건축가, 석공 등 다방면의 높은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었던 것이다. 국가 이외의 해음원 건설 같은 대역사를 추진할 수 있는 곳은 당시로서는 사찰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소천은 바로 이 점에 주목했던 것이다. 사원에는 하급 성녀에 해당하는 그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사역성들이 또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문적인 능력에다가 또 광범위한 노동력 이런 것을 보유하고 경제력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 불교가 표방하는 그 사회 구제의 자비 사상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사원이 이와 같은 그 대사회 시설에 적극 참여하고 이런 배경으로 고려시대에는 주요 교통로에 대형 사찰들이 존재하고 있었다.
예종은 승려들 가운데 책임자를 직접 임명하고 2년에 걸친 공사 끝에 드디어 해음원을 완공한다. 그리고 이 소촌은 이곳에서 다양한 빈민 구제 사업 등을 펼쳐나갔다. 해음원이 사회복지 사업의 중심지가 된 것이다. 왕실에서도 적극 후원에 나섰다. 재정적인 뒷받침은 물론 해음원에서 쓰이는 그릇들까지 왕실이 제공했던 것이다. 해음사의 존재는 단지 사찰이라는 성격뿐만 아니라 12세기 초에 고려가 처한 대내적인 위기를 국왕과 사찰이 혹은 그의 측근 세력들이 어떻게 해결해 나가려고 했는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단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예종은 이곳이 세워진 직후 죽었다. 뒤를 이은 아들 인종은 해음사라는 이름을 내렸다. 은혜로울 해, 그늘 왕의 은혜가 그늘처럼 넓게 펼쳐진다는 뜻이었다. 국왕의 이상과 불교의 자비 사상이 합쳐진 것이다. 사찰인 해음사, 왕이 머물던 행궁, 그리고 사회복지 시설인 해음원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해음원지. 이곳은 고려 중기의 통치 시스템과 당시의 사회상을 엿볼 수 있는 곳이다. 유래를 찾기 어려운 고려의 유적 해음원지. 해음원 설립은 민생을 안정시키고 국토를 균형 발전시키고자 했던 시대의 고민과 여망이 담긴 대프로젝트였던 것이다.